일본 사람들은 자꾸 우리를 경쟁자로 생각을 해요. 한국은 일본에 있어서 경쟁자라기보다는 보완자예요. 그 부채 외에 한국과의 좀 경제를 할 수 있는 소비나 뭐 투자, 수출 이런 좀 현황은 지금 일본 경제는 괜찮은 편인가요? 요즘에 일본 경기가 좋죠. 오랜만에 지금 무역 흑자도 났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환율이 1달러당 147엔 정도 되죠. 그게 1달러당 90 얼마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객하고 계약을 했는데 외국하고 수출하려면 달러 베이스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A라는 회사가 미국 회사하고 달러로 계약을 했는데 100달러 주고 환전을 했더니 이게 만행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15,000엔이 된 거지. 원가는 9,000원 똑같으니까 이익이 6,000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익이 1,000엔에서 6,000엔으로 오른 거고 만행에서 1,000엔의 이익이었던 것이 15,000엔에서 5,000엔의 이익이 돼버리니까 이게 이익률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출 대기업은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수. 예를 들어서 일본은 대부분의 연료를 휘발유는 거 기름 다 수입이잖아요. 지금 엊그제 기름 넣어보니까 1리터에 160엔 하더라고요. 원래 그가 100엔 해둔 거였거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50% 올라간 거 아니에요. 기름값 올라갔죠. 전기값 올라갔죠. 그 다음에 뭐 일본의 식량 자급률이 40%인가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도 비슷할 텐데 나머지 일본의 우동 만들고 하는 거 이거 밀이잖아요. 이거 우크라이나나 저쪽에 수입하는 건데 이거 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은 아주 힘들어진 거고 돈이 있으신 아까 말씀드린 60세 이상의 자산가분들은 증권 투자도 하시고 뭐 증시 화랑이잖아요. 그렇죠. 증시 하락이잖아요.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기업 간도 마찬가지. 그래서 영세 중소기업들은 어렵죠. 경영이 어렵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막 돈 막 빌려주고 막 그렇게 해서 일본의 좀비 기업이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원래는 망했어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니까 안 망하는 거죠. 일본 증시는 간만에 하락이지만 이게 일본 경제가 살아난다고 보는 거는 좀 곤란한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역시도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경제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일본에서 살면서 관찰해 본 사람 입장에서 이제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드리면 경기가 좋아졌냐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전체적으로는 좋아졌다. 근데 곰곰이 경기가 좋아진 내용을 따져보면 대부분이 이 환차손으로 인한 것들. 물론 일본 기업의 노력도 있겠지만요. 환차손이 너무 크잖아요. 100엔에 1달러에 100엔 했던 게 1달러에 150엔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차 이익이 어마어마하고 그것들은 다 주가에 반영이 되고 그 기업의 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되는 걸 거고. 그 다음에 증권에 투자하신 분들 또 돈 많이 버실 거고. 뭐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과연 미국이 환율을 언제까지 저렇게 봐주고 있을 거냐. 외부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미국이 사정이 있어서 일본을 봐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정이 있어서. 미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100엔에서 150엔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의도적인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단속하게 되면 이제 거꾸로 어려워질 거고 그러면 이게 화랑일 때 뭔가 이노베이션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도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화랑이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노베이션을 혁신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뭐 그런 문제들 포함해서 이게 종국은 이게 어떤 마약 같은 무르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일본 경제에 있어서 라는 생각은 하게 돼요. 좀 산업으로 가서 일본이 원래 반도체를 되게 잘했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 이제 한국에는 왜 좀 진 건가요? 뭐 객관적인 그런 반도체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2나노 삼성이 지금 2나노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반도체가 등급이 3등급 있다고 해요. 레벨이 아주 높은 고급, 중급, 저급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지금 자체적으로 생산할 능력이 있는 거는 그 하등급이라고 저등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이제 고급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본이 이제 반도체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일본이 잘 나가고 있을 때 미국도 일본을 많이 도와줬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일본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일미 반도체 협정이라는 걸 맺더라고요. 일미 반도체 협정이 뭐냐면 일본은 외국에서 만든 반도체를 반드시 20% 이상 구매할 것. 그런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국산만 갖고 일본은 국산만 갖고도 충분히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국산 만들어서 뭐 후지츠, 히다치, NEC 뭐 있잖아요. 가전해서 자기들 수요를 했었는데 이제 미국은 자기들 반도체를 팔 요량으로 20% 이상을 외산을 쓰도록 강제했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도와줬다고 해요. 이건 일본의 오마에 게인치라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건데 한국이 그때 당시에 반도체 산업이 막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계감 없이 많은 지원을 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 한국은 그런 도움을 받아서 1차적으로 기반을 잡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뒤에는 일본이 스스로가 반도체 산업이 스스로가 이제 점점 자멸해가는 거죠.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한국은 경쟁력이 올라오고 일본 경쟁력이 없어지고, 그래서 일본이 그런 망해가는 회사들을 끌어모아서 다시 살려보려고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회사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 중에 하나가 엘피다라는 회사도 있고 르네사스라는 회사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대충 이렇거든요. NEC라는 회사의 반도체 조직, 히다치라는 회사의 반도체 조직, 이걸 몰아다가 그 다음 미쓰비시구나, 세 개를 몰아다가 하나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인의 특성, 여기 이제 좀 재밌는 건데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한국의 은행을 보고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예전에 지금 신한은행이 있잖아요. 신한은행이 그게 조흥은행하고 그죠? 여러 가지 은행이 합친 거잖아요. 한국에는 은행이 합칠 때 일을 보면 각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그 계정계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해요. 뭐 2년 뒤에 우리가 합병한다 그러면 분명히 낭비인데 둘 다 시스템 개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합병을 할 때 누구 전산 시스템이 더 우세하냐 뭐 이런 거. 그래서 노동조합이 또 열심히 싸우고, 근데 정말 처절하게 치열하게 싸우는데 합병이 딱 돼버리면 금방 화학적으로 한 팀이 되더라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그만큼 마찰도 심하고 알력도 심하고 하지만 딱 통합이 되면 깨끗하게 하나로 가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NEC, 히다치, 미쓰비시가 이제 합류를 한 회사가 엘피단가 그런데, 세계 조직이 뭉치면 사이좋게 상의를 하죠. 누구 지분이 더 크냐? 지분이 제일 큰 회사가 사장을 내도록 하자. 두 번째로 큰 회사가 부사장을 내도록 하고, 이렇게 포스트를 적당히 이제 나눠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영원히 안 섞이는 거예요. 앞으로는 화합인 것 같지만 사실 뒤로는 서로 간에 어마어마한 견제를 하고 발목 잡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투자가 중요하잖아요. 거금을 투자해야 되는데 거금을 투자를 하는 회사가 리스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임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뭔가 앞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장, 부사장, 전무 셋이 앉아가지고 당신 책임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셋이 앉아가지고 총론을 합의를 해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했을 때 그럼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게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너도 합의했잖아 라고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도 합의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진 않고 이걸 합의해줘도 저 사람 공을 만들어주고 싶지도 않아. 아니 당신이 하고 싶다고 하면 나는 반대는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저쪽에서는 잘못하면 자기가 독박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에비던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들이 일본의 지금 현재도 일본의 기업들에서는 일어나요. 재밌는 게요, 한국은 대표이사 사장, 그 다음에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렇게 이사를 쓰잖아요. 일본은 취체역이라고 써요. 취체역이라고, 대표 취체역, 상무 취체역이라고 쓰거든요. 일본말로 읽으면 도리시마리야쿠라고 하는데 도리시마리는 일본말로 뭐냐면 단속하다예요. 그러니까 상무 도리시마리야쿠는 대표 도리시마리야쿠를 도리시마리하는 역할이에요. 감시와 견제를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대표는 그러니까 리더이기 이전에 감시당하는 존재가 돼요. 재밌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대표 이사니까 모든 것을 내가 대표로 생각해서 결론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총경리더라고요. 거기는 모든 게 돈의 원리로 결정이 되나 봐. 그래서 어떤 그런 명칭에도 차이가 있는데, 총경리가 돈이라는 뜻인가요? 총경리가 대표이사, 총경리, 경리사원의 경리. 근데 이제 미국은 CEO잖아요. 최고 경영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이 틀리는데 일본은 도리시마리야쿠라는 이름이 붙은 것 자체가 이사회가 서로 간에 하나가 되기는 하나가 되기 힘든 조직이다. 근데 그게 지금도 모든 회사 조직이 다 그런데 하물며 합병 직후에 어떤 그 헤게모니 갖고 싸우는 그런 조직에서 쉽게 어떤 투자 결정을 하거나 따라오기 힘들죠. 근데 거꾸로 자 한국처럼 오너가 한 방에 팍팍 지르는 건 좋냐라고 얘기하면 삼성이나 뭐 LG나 SK나 이런 데는 오너가 지배하는 회사니까 솔직히 오너가 하자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보안이면 뭐가 될 경우에 오너가 선택을 잘하면 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오너가 전문가들 얘기를 안 듣고 막 하진 않잖아요. 책임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일본은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이제 성장 산업이나 주요 산업이 반도체, 뭐 배터리,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게 있는데 지금 일본은 주요 섹터, 주요 산업이 뭔가요? 자동차인가요? 일단은 자동차죠. 자동차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밀리고 한국에 밀리고 있지만 뭐 배터리도 그렇고 다
밀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력으로 하고 있긴 하죠. 원래 배터리도 일본이 1등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배터리도 일본이 1등 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도 거꾸로 또 자기들이 밀렸잖아요. 재팬 OLED라는 회사도 지금 뭐 도산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요즘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토요타 회장이 주주 설명에 나와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가겠다. 수소 자동차, 가솔린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전기 자동차 뭐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는 전기 자동차로 가기로 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딱 정해놓고 가는데 저기서는 현재는 다 하겠다예요. 다 하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현재 일본이 어떤 자동차 산업에서 글로벌한 다른 나라의 자동차 회사들과 견주었을 때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은 다 내연기관에 있어요. 전기는 자기들이 우위에 있는 요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현재까지의 경쟁 우위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내연기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미래가 전기로 가고 있으면 전기 쪽으로 많은 포커스를 좀 줘야 되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수소로 타겟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LPG 자동차 있잖아요. LPG 대신 수소를 쓸 뿐이에요. 그러면 그 내연기관하고 엔진을 그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기술이 자기들이 우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이나 생각은 천양지차고 각양각색이잖아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아니 어차피 대세는 전기인데 지금 내연기관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전기로 가는 이유는 공해를 없애기 위해서 탄소가스 배출을 하지 않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수소 자동차야말로 환경적으로는 굿이잖아요. 배기가스가 물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지구상에 가장 많은 자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소를 액화해서 보관하고 수소를 이용해서 그 내연기관을 돌리는 일련의 스킬이, 기술이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수소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멋있는 말을 이분은 합디다. 우리나라 재벌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부품, 협력업체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다. 근데 우리가 내연기관을 싹 버리면 그 회사들은 뭐 먹고 사냐. 그래서 우리는 그 회사들하고 같이 간다. 예를 들어 수소로 바꾸게 되면 그 협력업체들 그대로 갈 수 있잖아요. 같이 팀워크로 어떤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업적인 판단에서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보기엔 흐뭇한 얘기고 멋있는 얘기였어요. 되게 멋있는 얘기고 올바른 경영자의 마인드이긴 한데 정말 미래가 전기차로 너무나도 확 가버리면 한 번 더 일본이 또 뒤처지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수소 전문가하고 얘기를 하면서 수소 자동차도 상당 부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 수소를 전기를 또 생산하고 가는 거니까 그것도 전기차는 전기차잖아요. 그러니까 수소가 안 될 이유는 내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전 세계가 수소를 표준으로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개로 하고 수소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크게 불리할 이유는 없어 보여요. 토요타 자동차 사장이 자동차 광이잖아요. 이 사람 F1 레이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외에 자동차 밟았을 때 마플레에서 나오는 바바바바 하는 소리라든지 어떤 그 자동차에 대한 어떤 느낌? 그런 것도 하나 이 사람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말한 것처럼 수소 생산 원가가 떨어지고 그게 효율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전기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한계가 있을 거냐면요. 배터리 갈아야 되고 배터리 그거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기 충전소를 잔뜩 만들어야 되고 결국 전기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기를 뭘로 만드냐? 그럼 태양열로만 만들어 갖고 그게 다 되겠냐? 라고 보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수소도 하나의 선택자는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의 수소 전도사한테 제가 전도를 받아갖고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이 경제가 더 살아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필요한 건가요? 일본에게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일본인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일본 사람들은 자꾸 우리를 경쟁자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 경쟁자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뭐 한국의 입장이 아니라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일본에 있어서 경쟁자라기보다는 보완자예요. 얼마 전에 그죠? 유명을 달리한 그 아베 총리가 전 총리가 수출 규제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이 수출 규제를 해서 혼을 내주겠다라고 해서 수출 규제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수출 규제를 해서 결국 혼이 난 것은 대한민국 기업이 아니라 일본 기업이었거든요. 그 수출 자재를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을 못해서 또 대한민국에서도 자체 조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국 자기네 기업들만 어려움을 준 꼴
꼴이 돼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일본을 끌어가는 사람들은 한국을 자꾸 경쟁으로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가 없으면 반도체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반도체를 많이 못 만들겠죠. 한편 우리가 반도체를 안 만들면 이 사람들의 설비를 또 팔아줄 회사도 나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도구도 없는 사이지 이게 지금 누가 누구를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본의 그 스마트폰 회사가 한 5개 정도 있었어요. 히타치도 만들었고 NEC도 만들었고 샤프도 만들었고 소니도 만들었고. 근데 지금 대부분이 다 사라지고 소니만 좀 명백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스마트폰 회사라고 하면 누가 봐도 애플하고 삼성이잖아요. 근데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들 때 주요 부품은 일제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일제 부품을 많이 사용해 줌으로 인해서 삼성의 갤럭시도 많이 팔리겠지만 일제 부품도 팔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일본 사람들은 세트, 완성품을 만드는 능력은 상당히 떨어졌다고 봐요. 자동차도 그렇고 가전제품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 사람의 어떤 제가 보기엔 그 사람들의 특화된 능력은 장인 정신에 입각한 소재, 부품, 기초연구라고 전 보거든요. 그러면 소재, 부품, 기초연구를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는 그걸 가져다가 어셈블리를 해서 완성품을 만들고 이런 서로 간의 그 보완 관계란 말이죠. 협력한다는 정신으로 가면 좀 더 다른 걸 만들 수도 있을 거잖아요. 또 하나는 지금 앞으로의 세상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의료, 요즘 뜨는 게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의료잖아요. 이게 IT 없이 의료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의료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의료 장비 이쪽에 이제 IT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자 의무 기록 관리, 영상을 관리하는 시스템. 그래서 병원 자체가 4S로 간다는 거죠. 필름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필름레스. 차트가 없어지잖아요. 종이 차트가. 차트레스. 그 다음에 슬립, 청구서. 슬립이 없어지고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시뮬레스하게 간다 해서 4S라고 하시던데 앞으로의 병원은 4S가 돼야지만 돼요. 근데 4S가 되려고 하면 IT가 받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의 병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필름레스도 진행이 돼가고 있고요. 페이퍼레스도 진행이 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슬립레스도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을 100점을 준다면 일본에는 50점을 주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을 주고 어마어마하게 불편한 시스템을 사서 쓰고 있죠. 그래서 병원 경영이 다들 어려워요. 자, 요거 하나만 갖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병원업이라는 게 IT 없이는 돌아가질 않는다라는 건 인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 택시는 그럼 IT 없이 돌아가겠나? 한국에 카카오 이게 없으면 택시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은행에서 IT가 없으면 은행업이 돌아가겠습니까? 증권업에서 정부가 일하는 거, 교육도 다 이러닝으로 받고 하는데 교육에도 IT가 없으면 안 돌아가고 방위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들 IT잖아요. 모든 산업이 IT를 기반으로 재편이 되는 세상이 왔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근데 기반이 돼야 될 IT 기술이 없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일본이란 나라와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똑같은 과정을 겪었던 나라는 대한민국과 타이완, 일본 세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하고 똑같은 환경이 있었는데 혁신을 하고 변신을 한 모델은 대한민국인 거죠. 그래서 일본의 은행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한국의 은행을 가보면 돼요. 한국의 은행 가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혁신을 했구나 라는 걸 보면 자기들도 어떻게 혁신을 해야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본의 정부기관이, 행정기관이 어떻게 혁신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 한국에 가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그랬는데 이런 것처럼 모든 분야가 다 IT로 인해서 우리는 혁신을 했고 일본은 앞으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혁신 모델이 어딜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라고 보는 거고 한국이라고 강조하고 주장하는 이유는 제가 2000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6,000명 정도의 일본의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데리고 정부기관, 의료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이쪽 전문가들이잖아요. 병원 원장들 데리고 한국의 병원에 가고 금융기관 사람 데리고 한국 금융기관에 가고 이걸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양쪽을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니 전부 한국이 일본의 투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우리는 언제 저렇게 하지? 라고 얘기한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일본은 한국을 벤치마킹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해도 일본 사람들은 첫 번째 한국에 대해서 잘 아직도 모르고 두 번째 한국에 대해서 아직도 자기들이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세 번째가 한일 관계. 아무리 내가 아쉬워도 한국에서 배우진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일 관계가 많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한일 관계가 좋아졌으니까 좀 더 많이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좋아진 한일 관계가 임시적으로 좋아진 건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 나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죠. 서로가 또 인접한 국가니까요.